237페이지부터 읽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사로잡다. 계약 체결 단계까지 고객이 따라왔다면 그는 분명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이다. 이를 잊지 않고 행동하면 세일즈에 성공할 수 있다. 많은 세일즈맨들이 너무 서둘러 밀고 나가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곤 한다. 그들은 고객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서명을 종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는 아무리 차를 사고 싶어하고 고객이라도 도망가고 만다. 아무튼 고객이 확실히 원하기도 전에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세일즈맨들은 너무나 많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세일즈를 시작할 때 식료품이 절실했던 나머지 고객이 얼굴 대신 식료품을 가득 담은 가방을 떠올렸다. 이런 절박함은 좀 더 열심히 세일즈하도록 나를 내몰았다. 정말 그랬고 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고객은 상대하는 매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원하는 것이 많고 더구나 가지각색이다. 그러므로 세일즈에 임할 때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중요치 않다. 때로 나는 단지 어제보다 한 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때로는 나는 어제보다 한 발 앞서고 전진하기 위해 세일즈 자체를 원할 때도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알고 있으며 세일즈에 느끼는 성취감은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도 알고 있다. 내가 다른 세일즈맨들보다 너무 앞서 있어서 누군가의 기록과 싸울 수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 싸울 것이다. 사무실 문을 닫고 고객과 단둘이 마주하는 것은 외과 의사가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를 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기도 전에 배에 칼을 대서 안 된다. 맹장염을 걸린 환자에게 쓸개를 끄집어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정보 수집 작업을 사전에 확실히 끝내놓아야 한다. 당신의 상품 중에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또 당신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당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계약 체결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는 셈이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싸운 뒤 집을 나와야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매장에 왔다면 그런 사람과 사무실에 마주 앉아 시간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만들어라.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만들어라. 내가 고객과 자동차 모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당신이 사도와 임펠라를 선호하셨군요. 내가 그에게 말한다. 묻는 것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빠져나가려고 할지 모른다. 그는 구매할 생각은 있지만 사무실 문을 닫고 앉아있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때가 바로 술 한잔이나 시가 한 대를 권할 시점이다. 원하시는 차의 색깔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색상을 이야기하면 나는 그 순간 그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만약 그가 색상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순간 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옷을 살 때에는 선호하는 색상에 대한 질문이 일찍 나올 수도 있다. 나는 파란색 옷이 필요해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시작 단계에서 색상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이나 내가 색상을 이야기하는 시점에 이르면 그가 인식하든 안 하든 계약 체결 단계로 돌입한다. 상대방이 내가 색상을 이야기하는 시점에 이르는 그가 인식하든 안 하든 계약 체결 단계. 잠깐만 담배 좀 피우고 계세요. 잠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 재고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적어도 고객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온다. 마침 그 색상으로 한 대가 있군요. 그에게 말한다. 직원들이 당신을 위해 차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주문서 작성도 끝났기 때문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군요. 이렇게 말해서 펜을 그 사람 손 앞으로 밀어넣는다. 나는 이곳에 사인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군요. 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군요.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낫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가 사인하면 드디어 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계약이 매번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성급하게 고객에게 펜을 밀어넣지도 않는다. 하지만 색상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가 특별히 하지만 계약이 매번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성급하게 고객에게 펜을 밀어넣지도 않는다. 하지만 색상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가 특별한 선택 사양에 대해 물어봐서 내가 재고 중에서 그런 차를 골라냈다면 계약 체결 단계로 진행하는 게 순서다. 그 다음 단계는 나와 고객을 같은 편으로 만드는 중요한 단계다. 나와 고객을 같은 편으로 만드는 중요한 단계. 대부분 세일즈 교육에서는 주문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최종 계약 과정이 시작된다고 한다. 하지만 내 경우는 고객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할 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한다. 고객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할 때 생각한다. 나는 일어서서 그 등을 돌린 상태에서 고객에게 손을 뻗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100를 주시면 직원들에게 차를 준비시켜 놓으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머물거리며 이제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는 당신을 이토록 만들기 그 등을 돌린 상태에서 고객에게 손을 뻗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100를 주시며 직원들에게 차를 준비시켜 놓으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며 이젠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는 당신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나는 평탄한 방법을 선택한다. 나는 $100 요구를 했다. 그는 지갑을 꺼내 들고 지금 현금이 $73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는가? 당신은 짐작하는 것처럼 $73도 좋다고 말한다. 어쩌면 그는 차비를 빼고 $60, $50만 주겠노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적은 금액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우리 서로 구매가 체결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50 이상은 그보다 조금 작은 액수라도 낸다면 사람은 대개 차를 사게 된다. 최소한 $50 이상 그보다 적은 액수라도 낸다면 그 사람은 대개 차를 사게 된다. 하지만 그가 주머니를 아무리 열심히 뒤져봐도 현금이 $27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경우 나는 수표를 받겠다고 한다. 하지만 수표를 쓰는 경우에는 $100 그 이상을 요구한다. 수표라면 액수가 크더라도 기꺼이 쓰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언제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투자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받아라. 자신이 투자한 시간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껏 우리 매장을 찾아와서 나를 찾고 내게 차를 사고 싶다고 말한 사람과 1시간 이상을 보냈다. 그에게 구매할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하고 나는 고객들의 수표를 지불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회가 끝나면 나는 가능한 빨리 수표를 받을 것이다. 이로써 고객은 원하는 시기에 차의 인도를 약속받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재고 중에 고객이 원하는 차가 없더라도 인근 다른 딜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량을 교환하는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네. 나는 언제라도 고객이 원하는 시기를 맞출 수 있다. 나는 고객이 차량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대해 아주 신중한 자세를 건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량이 약속한 시기에 배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준비한다. 결국 우리는 사고파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돈을 받고 고객은 차를 맡는다. 때로는 고객이 원하는 차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매우 드문 일이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긴 이거는 잘 매우 드문 일이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해요. 하지만 나는 고객이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하지만 나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특정 종류 라디오나 특수 발신 장치가 아니 자동차라고 생각한다. 나는 고객이 수표를 건네고 주문서에 사인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붕 덮개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자동차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자동차다. 고객은 이를 얻을 것이고 지불하는 가격과 상관없이 그 자동차로 좋은 효용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내가 세일즈 활동은 차량 색상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 나는 재화를 다루고 있다. 경쟁자들은 팔지 못하는데 그 고객에 나는 팔 수 있다. 그러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일부는 나에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객으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 앞서 나는 긴장을 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대해서 말했다. 하지만 사전에 가격 조사를 많이 한 고객이라면 사고자 하는 차의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는 하지만 사전 조사 가격 조사를 많이 한 고객이라면 사고자 하는 차의 가격이 얼마나 되리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그 친구도 이야기해보고 어쩌면 다른 세일즈맨도 이야기를 나눠봤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찾아준 건 나에게 사면 다른 세일즈맨이 그러므로 그가 나를 찾아온 전 그 나에게 다른 세일즈맨이 제시한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을지 않을지 있는 기대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경쟁자들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차량을 공급하거나 최소한 이에 맞춰 있다고 믿고 그 실적이 이를 증명한다. 나는 지금껏 세일즈를 하면서 다른 이들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누구나 많은 승용차와 트럭을 팔았다. 낮은 가격으로 많은 승용차 트럭을 팔았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신차를 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공정하게 거래하고 있는 사실을
앞서 나는 여러 자동차와 선택사항의 조합이 있기에 고객은 니즈에 맞춰 제시할 수 있는 가격대가 매우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세일즈맨이라면 누구나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했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하고 활용하고 있다. 나는 공장에서부터 장착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든 옵션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재고로 보유하고 난 이후에 장착되는 모든 옵션들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덕분에 나는 다른 자동차 세일즈맨보다 더 많은 가격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옵션을 장착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옵션의 구입 가격, 판매 가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도 자동차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선택 품목은 꽤 많다. 큰 비용을 추가하지도 않고도 자동차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선택 종목이 꽤 많다. 내가 말하는 것은 원가지 판매 가격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덤으로 옵션 품목을 주거나 적은 금액을 더 여러 사항을 추가해 줌으로써 내가 이기기 어려웠던 경쟁자들을 제치고 세일즈 성공을 했다. 그렇다면 나는 항상 다른 세일즈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을까? 물론 아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비롯한 모든 업계에서는 똑똑하고 공격적인 세일즈맨이 많이 있다. 1년에 1,500대 심지어 1,000대조차 팔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나만큼 잘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에게 견적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딜러에게 가지고 가면 그는 시기심으로 나보다 낮은 가격에 제시하기도 한다.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세일즈맨들은 대부분 나와 친구이지만 다른 대리점에 있는 세일즈맨들은 나를 시기한 나머지 가끔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낮은 가격으로 팔기도 한다. 그렇게 하고는 내가 조지라들을 꺾었다고 말한다. 이를 보면 우리들은 돈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세일즈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돈 이상의 무언가 세일즈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꺾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겠다. 내가 돈 이상의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일즈의 돈 이외의 다른 의미도 있다는 뜻. 그러나 세일즈라는 게임의 첫째 목적은 돈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거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나 역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차를 마구잡이로 싸게 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고객인 경우에 그 고객을 통해 세일즈 기회를 얻기 위해 일부 손해를 보면서 거래할 수도 아주 중요한 고객 있다는 것을 앞서 설명했다. 내가 차량과 옵션의 가격대에 대하여 설명하면 사람들은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 고객이 차량의 총 판매 가격에서 각 요소들의 원가를 추적해 보려고 해도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량과 옵션의 가격대에 대하여 설명하면 사람들은 혼란스럽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다. 고객의 차량의 총 판매 가격에서 각 요소들의 원가를 추적해 보려고 해도 이는 사실 불가능하다. 각 요소들의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원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세일즈맨이 특정 연도 모델의 자동차를 많이 팔았을 때 그의 판매한 모든 자동차 대수에 근거해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다. 그 해에 판매한 모든 자동차에 근거해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다. 고객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턱이 없으므로 자동차 원가를 실제로 알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알기란 고객으로서는 적절한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세일즈 이후 신뢰관계 구축.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뢰다. 고객이 나를 신뢰한다면 나에게 구매할 것이다. 고객이 나를 신뢰한다면 나에게 구매할 것이다. 하지만 고객과의 신뢰관계는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차가 인도받고 돈을 지불하고 난 후에도 계속 되어야 한다. 나는 고객이 집과 직장으로 차를 몰고 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고객이 집과 직장으로 차를 몰고 와서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를 주고 차를 샀노라고 말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한다. 나는 고객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늘 말해온 것처럼 다른 누구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자동차를 얼마나 싸게 구입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자신이 실제 지불한 가격보다 조금 낮게 부르곤 한다. 게다가 나는 자동차를 팔았든 못 팔았든 모든 고객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고객들은 차에 문제가 생기면 GM이나 시브레 자동차라기 브랜드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를 세일즈하는 조 지라드를 떠올린다. 고객과 차값을 협상하는 시점에 이르면 계약 체결이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고객과 차값을 협상하는 시점에 이르면 계약 체결이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만약 보증금을 충분히 받았다면 성공이 눈앞에 아주 가까이 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보증금을 충분히 받았다면 충분한 현금이나 확인된 수표를 받는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을 하고 난 이후 다른 곳으로 가보려 하는 확률이 적다. 고객이 그렇죠. 다시 말해 10달러나 25달러 정도만 받았을 경우에는 고객이 아무리 서명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위험성이 크다. 왜냐하면 만약 그 사람이 조지라드와 맺은 계약서를 들고 다른 세일즈맨을 간다면 그리고 그가 자신이 좀 더 빨리 총을 뽑을 수 있는 총잡임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세일즈맨이라면 그는 흥분해서 내가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객은 내게 줬던 작은 보증금을 포기할 것이다. 고객이 상품을 인도받고 당신이 돈을 모두 받기 전에는 그 고객이 세일즈를 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 고객이 세일즈를 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최고 세일즈맨이자 동종업계의 가장 공격적인 세일즈맨 자부하고 있지만 최고의 세일즈맨, 동종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세일즈맨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세일즈로 확실히 끝마치지 않는 채로 고객을 돌려보내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고객이 나를 통해 차량 대금을 대출받지 않고 다른 것을 이용하려 한다면 혹은 보증금을 많이 걸지 않는다면 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는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는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라. 시간이나 서류 작업 등의 문제로 고객이 계약이 완결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많이 걸지 못하고 자리를 떠야 할 경우에는
나는 고객이 사려던 차를 그냥 가지고 가게 한다. 그냥 가지고 가게 한다. 일명 현장 인도라 하는데 말 그대로 현장에서 즉시 상품을 인도한다는 뜻이다. 나는 고객이 찾는 차나 이와 그 흡사한 차를 찾아내어 마치 소유권이 완전히 이양된 것처럼 자유롭게 집으로 운전해서 가게 한다. 이는 어쩌면 위험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는 고객이 다른 곳을 또 들려보지 않게 만드는 다른 곳을 또 들려보지 않게 효과적이다.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나 우리 대리점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쓰는 당신도 분명 효과를 볼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융자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고객의 차인 것처럼 그는 새 차를 아내와 아이들, 이웃과 친구들, 동호회 사람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와 단골 식료품점 주인 등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게 된다.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보자. 나는 그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었고 그는 자동차를 몰고 주행 기록계의 마일리지를 높여 놓았다. 아마도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데 소요되는 2, 3일 동안 그렇게 몰고 다녔을 것이다. 그는 내가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새 차를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할까? 그는 아직 자기 차도 아닌 새 차를 100에서 150마일을 몰고 다녔으면서 정말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할까?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아직 자기 차도 아닌 새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사기 위해 거리낌 없이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다닐까?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소유권 문제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가 만약 이미 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세일즈를 한 셈이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차를 빌렸다고 생각하며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옳다. 그리고 나는 아직 세일즈를 성공했다고 자축하기에 이르다. 하지만 내가 새 차를 몰고 다니게 해 주었을 때 상대는 어떻게 행동할까? 적어도 $50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른 곳을 새 차를 몰고 다니게 해줬을 때 상대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래서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가 차를 가지고 나갈 때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만약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이는 지키기 어려운 계약이라고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서약서에 사인을 한 이상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나의 고객들은 언제나 그래왔다. 당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현장 인도를 하기 전에 대리점 측에 확실한 확인을 하곤 한다. 솔직히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둘러보기만 하고 마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고객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내가 옷을 파는 사람이 이었다면 손님이 아직 거울을 쳐다보면서 조명에 따른 색상 문제를 말하고 있을 때 재단사를 불러 소매 길이를 재고 촉구로 이를 표시하게 할 것이다. 당신은 보험을 들면서 보험 세일리맨들이 서류체를 건네면서 현장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장 인도. 그 서류체례는 전체 보험금을 내기 전에
단 몇 달러만 받고 보장을 해준다는 단기 보험증권이 들어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당신이 말한 모든 내용 신청서에 적혀 있든지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수표가 유효한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나 역시 그러하다. 현장 인도는 그가 좀 더 나은 가격을 알아보러 다니는 곳에 가지 않게 만든다. 현장 인도. 앱을 먼저 깔아준다. 다른 세집으로부터 선생님 너무 비싸게 사시기로 했네요. 나는 대리점 가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대리점 가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많은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후에 나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 내가 사무실에서 손을 내밀며 100달러만 주시고 차를 가져가게요. 가세요. 하고 상대는 그만한 현금이 없다고 말하거나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불할 돈이 충분히 대출금이 은행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말할 수도 있다. 100달러 12만원 100달러 12만원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불할 돈이 없다고 충분치 않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직업이 튼튼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한다. 돈은 당장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확실히 정리하지 못한 고객에게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직까지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한 고객에게 한다면 고객이 어떤 느낌을 가질 거라 생각? 그렇다. 그 주저하는 마음은 이내 사라지고 그 마음을 얻게 된다. 어떤 고객이 수요일에 나를 찾아왔는데 금융기관의 심사결정이 금요일이나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만 이틀이나 걸리는 셈이다. 그런 경우 어쩌면 금융기관 담당자가 내 키맨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담당자를 모르는 경우라도 내 판단에 상대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차를 내준다. 이제는 고객이 내가 제고해서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품목 옵션 리스트를 들고 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장에 연락해서 특별 주문을 넣어드리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고객이 스스로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차와 최대한 비슷한 차를 재고 차량 중에서 찾아내서 현장 인도를 포함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객이 그 차를 사도록 만든다. 특별 주문은 몇 주가 소요되며 흔히 고객에게 약속한 날짜보다 길어지기 마련이다. 고객은 기다림에 지치기 시작할 거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나면 차를 사려 다른 사람 세일즈맨에게 갈 것이다.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재고 중에는 그 목적에 잘 부합하는 다른 차가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다. 고객이 어떤 차를 원하든 나는 이를 만족시킬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 안에서 충분히 이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가 싫어하는 자동차를 강제로 당긴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차는 그가 원하는 모든 사양을 완벽하게 똑같이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물론 그에게도 20% 정도의 가치는 더 가지고 있다. 그를 데리고 현장 인도를 해줄 차가 준비된 뒷마당으로 나갔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회색 차를 원했는데 이 차는 당첨색이군요. 나는 당첨색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에 대해 말하고 이런 아주 최신 스타일이야 라고 동시에 이 차와 아주 최신 스타일 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이 차와 아주 미묘한 차이만 있는 차를 구하려면 몇 주 시간이 걸린다는 걸 설명한다. 그동안 그는 손에 자동차 열쇠를 들고 있다. 그리고 나는 사무직원들이 재고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며 진진 나무라는 척 한다. 만약 그가 발을 동동 구르며 화를 내면서 거절하면 일이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리고 나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차를 구매하려면 이 차와 아주 미묘한 차이만 있는 차를 구하려면 몇 주 시간이 걸린다는 걸 설명한다. 그동안 그는 손에 자동차 열쇠를 들고 있다. 그리고 사무 직원들에게 재고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며 짐짓 나무라는 척을 한다. 만약 그가 발을 동동 구르며 화를 내는 거절을 하면 일이 틀어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는 아내에게 선물하는 옷과 다는 다르다. 운전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며 게다가 시보리 자동차 중에는 색감이 떨어지는 것이 없다. 만일 당신이 자동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더러운 속임수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처음으로 세일즈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세일즈 초기에는 마냥 순진했다. 그러나 13,000대 이상을 판매하고 나니까 이 비즈니스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이 풀 옵션을 은색 몬테카를로를 원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내 재고 중에는 그가 원하는 모션 옵션을 갖춘 자동차가 있는데 단 색상이 담청색이다. 그렇다고 은색으로 다시 공장에 주문을 내야 할까? 그렇게 특별 주문한 차가 나오기까지는 수주일이 소요된다. 그러는 사이 그 친구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몬테카를로보다는 올드모빌 커들레스가 훨씬 낫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올드모빌 커들레스를 보러 간다. 그리고 몬테카로를 대신 올드모빌 커들레스를 사기로 결정한다. 어쩌면 하와이로 휴가를 가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새 차를 살 돈을 여행비로 써버리기로 결심이 모른다. 아니면 그 딸이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결혼비용으로 필요해질 수도 있는 노릇이다. 혹은 장모와 같이 살게 돼서 다락방을 선볼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런 걸 모두 다 하고 난 다음 주문한 자동차를 받으러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껏 주문을 취소하고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왔다.
자동차 판매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자. 어떤 고객이 새 차를 사기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그 차, 메이커, 스타일, 옵션 자체이다. 두 번째 요소는 가격이 얼마나 좋은 가격인가,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가.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람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색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어떤 색상을 좋아하는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흰색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매장을 찾았다가도 갈색 차를 보고는 갈색 차를 사겠다고 결정한 사람들도 많다. 은색 몬트가를 사기로 원하던 고객이라도 내가 담청색 자동차를 준비해 놓으면 이에 만족해 담청색 차로 사가는 사람들도 많다. 왜냐하면 담청색의 차는 바로 눈앞에 있기에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날 당장 집에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사고 싶어하는 것은 좋은 가격, 좋은 자동차, 색상은 다 큰 차이가 없다. 그다지 없다. 다른 세일즈맨들에게 한 가지 조언하자면 고객이 구매 결정을 내리면 가능한 빨리 고객의 손에 상품을 쥐어줘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서로가 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차를 내준다면 그건 사전에 그에 관해 많은 것을 알아낸 다음이라는 것. 알아낸 다음에 나는 그와 함께 차를 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약간의 질문도 한다. 그가 어디에 얼마나 오래 일해왔는지, 그 집은 어디인지, 어쩜 그 집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평한다. 빛을 아무렇지도 않게 떼먹는 사람처럼 보이는 상대는 새 차를 내주지 않는다. 그가 만약 사기꾼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라면 어떡하느냐. 당신은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고객은 차를 훔치기 위해 나를 찾아오지는 않는다. 나는 상대방을 주저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하여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차를 내줌으로써 그 마음을 결정타를 날리는 거다. 지금까지 나를 속여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나 역시 지금껏 고객에게 현장 인도를 강요한 적이 없었다. 현장 인도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고객을 차에 태워 보내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은행에서 아직 대출금 받지도 못했는데 제게 차를 내주신 겁니까? 이에 나는 당신이 말이라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 순간 나는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가 떠나기 직전에 자연스럽게 가입하고 있는 동안 자동차 보험의 이름 물어본다. 보험회사의 이름을 물어본다. 왜냐하면 그 보험이 우리 차에 대한 손실 역시 커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타고 왔던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세워져 있으며 이 역시 어느 정도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나는 리스크가 크고 투자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현장인도를 하지 않는다. 현장인도 여러가지 효과. 만약 당신이 자동차가 아닌 다른 상품을 팔고 있더라도 현장인도를 이용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상품을 팔고 있더라도 언젠가 TV를 수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현장인도를 매우 효과적으로 있었다. 어떤 사람이 TV를 수리를 맡기려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자. 뭐가 문제인가요? 하고 물으는 것이다. 고객은 화면이 점점 희미해져서
이제 그거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보유하고 있는 TV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등을 물어본 뒤에 자신이 오래됐는지 등을 물어본 뒤에 자신이 TV 수리하는 동안 볼 수 있도록 새 TV를 가져가겠노라고 말한다.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당신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고객의 기존 TV는 리모트 컨트롤도 되지 않는 구식일지도 모른다. 그런 구식 TV는 요즘 $20 정도면 살 수 있다. $20 정도면 요즘 살 수 있다. 24,000원? 20달러 24,000원. 근데 500달러짜리 60만원? 60만원 정도? 20달러. 그런 구식들은 $20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런데 브라운관을 교체하려면 $80쯤 들 것이다. 브라운관을 고치려면은 $80가 들어보라. 16,000원이 들어보라. 좋은 기존 TV 수리소로 가져가는 대신 그는 60만 달러짜리 최신형 TV 고객 집에 가져다 놓는다. 와, 화면도 크고 기존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마 기존 TV를 수리하는 데는 몇 주가 소요될 것이고 가족들은 이 대체품을 홀딱 반하게 될 거다. 아마 빌려준 TV는 잠시 이 TV는 잠시 자리를 지키는 대체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TV 속 악당들이 시뻘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대형화면으로 봤던 식구들이 다시 고물 TV로 보려 하겠는가 하지만 그 수리공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세일 살고 있는 사람이 집안에 가방을 꾸려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TV를 빌려주고 오지 않는다. 그는 처음부터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신용을 조사해 본다. 기존 TV 수리가 끝나면 한 달에 $20 정도씩만 내고 구형 TV를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제안한다. 그러면 그 집 아이들은 아빠 졸라대고 아빠는 그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새 TV는 집에 남고 헌 TV는 수리공에 돌려보내진다. 이는 내가 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근사한 저녁 식사를 팔아야 할 때를 제외하고 그 모든 상품에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모든 상품에 내가 턱시도를 처음 산 곳은 대여받으러 갔던 양복점이었다. 그런데 그 양복 주인이 나를 끌고 가더니 새옷 진열대에서 하나를 꺼내서 초크로 내 수치에 맞춰 표시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하나 빌리러 왔을 뿐이라고 거듭 이야기했지만 그는 내 사이즈의 새 옷을 어차피 대여용으로 하나 빼야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던 것 같다. 나는 빌리는 가격으로 내게 꼭 맞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었기에 아주 기분 좋았다. 가봉이 끝난 후에 얼마 후 옷을 찾으러 갔을 때 나는 옷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양복을 입어봤다. 그는 나에게 셔츠를 입히고 타이와 허리띠도 갖춰줬다.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춰 입자 아주 근사해 보였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을까? 그는 나에게 아이는 몇이나 있는지, 일가 친척 중에 곧 결혼을 할 이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분명 내가 앞으로 몇 년간 수차례 결혼식에 참석해야 할 것이며 그때마다 이 옷을 빌리려면 옷을 사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덜 들 거라고 나를 설득했다. 그리고 특히 이 옷은 선생님께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사람들은 흔히 일반인보다 세일즈맨들에게 더 팔기 쉽다고 말하는데 사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턱시도 대여업자는 이를 몸소 내게 증명해 보였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대로 그 옷을 구입함으로써 매번 결혼식 연회에 참석할 때마다 대여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됐고 돈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내가 현장 인도 방식의 판매에 말하면서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분명 인근의 어느 누구보다 좋은 가격을 제공한다는 명성을 얻고 있다. 하지만 내가 누차 이야기하듯 고객의 입장에서 차량 가격을 서로 비교해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델과 옵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색상에 있어서도 어떤 색은 다른 색보다 비싸다. 간단히 말해 두 대의 자동차가 완전히 같은 가격으로 한 공장에서 출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완전히 똑같은 차가 출고될 수 있어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때문에 어떤 고객이 이것저것 들려본 다음에 견적서를 들고 나를 찾아오더라도 이와 같은 똑같은 차에 대해서 다시 견적을 받아보기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맨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는 고객에게 일부러 혼란을 주려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다. 내가 고객에게 아주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는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내가 고객이 다른 곳에서 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아주 흡사한 차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나 저렴하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둘 다 있기 때문. 사실 나는 판매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저 누구보다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세일즈맨들이 차를 한 대 팔면서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나처럼 찾아오는 잠재고객의 흐름을 크게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루에 많은 세일즈맨들이 차를 한 대 팔면서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나처럼 찾아오는 잠재고객의 흐름을 크게 만들고자 생각이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루에 10에서 12명 고객들이 매일 나를 찾아오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하루 2, 3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때로는 계약 체결이 쉽지 않은 고객을 만나는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나는 밖으로 나가 한두 군데 다른 대리점에 가보라고 한다. 때로는 계약 체결이 쉽지 않는 고객을 만나는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밖으로 나와서 한두 군데 다른 대리점에 가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받아오는 견적가에서 $500를 깎아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이는 물론 과장된 말이다. 하지만 나는 고객을 벽에 붙들어 메어놓지는 않는다. 나는 대신 고객을 밖으로 내보낸다. 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는 다른 대리점에서 제시받은 가격을 내게 일러준다.
알려주려 하지 않을 경우 나는 비교할 수 없느라고 말한다. 일단 다른 곳에서 받은 가격을 듣고 나면 그보다 깎아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결정을 해야 한다. 그가 받는 가장 낮은 견적가에서 $500를 더 깎아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따금 너무 높은 가격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500 가까이 깎아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세일즈맨이 그를 속이기 위한 촌뜨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 경우는 받아온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 3에서 $50 낮게 해준다. 내가 그런 가격을 제시하면 어떤 사람은 아까는 $500 깎아줄 수 있다는 말을 해놓고 왜 $50만 깎아줍니까? 하고 따진다. 그럴 경우 나는 추가 옵션 품목 달아주고 그 정도의 할인폭에 맞춰준다.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당신이 그토록 훌륭하게 가격 흥정을 해오실 줄 몰랐어요. 당신이 받아온 견적 가격 2개 모두 이 지역에서 최저 가격입니다. 더 이상 깎아드릴 수 없을 정도네요. 이 말은 사실이다. 고객은 $500를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에게 $50를 더 낮은 가격을 제안받았다. 이런 경우 나는 고객을 잃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물건값을 흥정했는지 칭찬했다. 이 칭찬의 가격은 기분 좋아지고 고객은 $50라도 싸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한 푼이라도 더 싸면 그건 싼 거다. 나는 그 속담처럼 고객을 사로잡을 뿐이다. 마법 한마디. 고객들은 내게서 마법 한마디를 듣고 싶어한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이다. 다른 고객보다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고객보다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킬링. 특히 다른 곳을 먼저 돌아보고 온 사람에게는 나는 항상 이 말을 한다. 나는 비록 수당을 좀 깎아받는 한이 있어도 차를 팔고 싶기 때문이다. 이유는 조금밖에 남기지 못하더라도 파는 것이 크게 남기려다가 아예 못 파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판매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세일즈맨이 제시한 높은 가격을 정당하게 쳐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또 실제로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 고객은 돈을 전략할 수 있어서 행복. 나는 돈을 벌어서 행복. 고객이 제시받은 가격보다 내가 더 싸게 물건을 제공할 수 있으면 서로가 행복하다. 때로는 판매 마진과 수당을 깎지 않아도 가격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 때로는 견적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대행 엔진, 그렇게 배기량을 높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때로는 판매 마진과 수당을 깎지 않아도 가격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 때로는 견적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대형 엔진, 그렇게 배기량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후방 자축,
후병 차축, 비율, 그렇게 해서 1년이 전리할 수 있는 연료비는 50센트에 불과합니다. 에어컨은 켤 때마다 $50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켤 때마다 $50씩 들어갑니다. 켤 때마다. $60,000 정도. 우리 집 같은 기후에 에어컨이 필요한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같은 일부 옵션 사항을 변경하도록 설득하기도 한다. 하지만 판매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 고객들을 차를 가지고 떠나면서 내가 공정하게 거래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차를 속여 팔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나에게서 10월에 자동차를 사면서 형편없는 거래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충분히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했다. 때로 세일즈맨은 융자 및 할부 판매와 관련해 고객을 살짝 속이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이는 가장 안 좋은 일이지만 요즘 보면 이러한 일이 종종 벌이고 있다. 고객들 중에는 총 차량꿀 금액이 얼마인가 보다는 월 납입액이 얼마 되는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어떤 고객이 마음에 두고 있는 특정 차종이 있다고 하자. 그런 상대하는 세일즈맨은 그가 오로지 매월 월 납입금이 얼마인지에 관심을 있음을 감지했다. 그래서 그 고객이 감당할 수 있을지 감안하지 않고 추가 사양을 잔뜩 끼워 넣는다. 차량대금 융자에 관해 정할 때 그 고객은 기존에 자신이 납입받은 매월 $93 정도 바쳐야 좋겠다고 했다. 93달러. 뭐야? 11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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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원. 135달러. 135달러. 162,000원. 162,000원. 여기서 항상 통지서를 받아보니 매월 납부해야 할 대금이 135달러였다. 그가 세일즈맨의 말만 믿고 사인했다면 공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세일즈맨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같은가? 그렇지 않다. 그는 그 고객의 3, 4년간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가 세일즈맨의 말만 믿고 사인했다면 공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세일즈맨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고객의 3, 4년간의 경제 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일생 동안 한 대의 차를 계속 타는 사람은 없고 그 고객은 세일즈맨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 고객은 그 세일즈맨을 다시 찾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로부터 평판을 전해들은 250명 주변 사람들로 마찬가지다. 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 때문에 나는 고객과 거래할 때 항상 정확히 얼마나 금액을 몇 개월간 지불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고 싶다. 어떤 세일즈맨을 고객이 요구한
매월 납입에 맞춰주리만 알고 보면 납입 기간이 2년이 아닌 4년으로 되어 있을 때도 있다. 고객이 사인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세일즈맨은 상처를 입힌 셈이다. 차량 대금을 높게 받은 게 나쁘다는 그 뜻은 아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한다. 때로 나는 계약이 끝난 후 고객의 집에 전화를 걸어 한 등급 좋은 카 오디오나 녹방지 처리 혹은 고급 타이어 등의 선택 옵션을 권유하는데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다. 대금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고객이 생각하는 방식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해줄 때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전에 자동차를 샀을 때와 똑같은 할부 기간을 원할 경우에 차량 대금이 높아진 만큼 매우 소요되는 대금 차량 대금도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충분히 말해준다. 아니면 월납입을 기존 금액과 똑같이 맞추면 전체 할부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길어진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세일즈의 일부분이다. 고객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다면 나는 고객을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지 않게 한다. 고객이 차량을 압류당하는 일이 발생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 고객과 그 금의 친구, 친지 영원히 잃을 것이라고 나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고객으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설득하는데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너무 늦기 전에 계약서의 모든 사항을 고객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좋은 세일즈를 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단지 당신 자신에게만 안 좋은 행동이 아니라 세일즈맨 전체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만드는 행동이다. 절대 저급한 속임수로 세일즈 모두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 너 누구에게나 세일즈를 할 수는 없다. 세일즈 업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팔을 비틀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잘 살 수 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머리를 잘 써서 충분한 씨앗을 뿌리고 당신이 운영하는 관람차의 좌석을 가득 채우는 일이다. 일을 잘해줄 수 있을 때 꽤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가능함에 지금껏 증명하며 살아왔다. 자, 계약 이후에 찾아오는 진정한 승리. 계약 후에도 세일즈 활동 계속돼야 한다. 그리하면 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세일즈를 하고 나면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구매자에게 대한 모든 정보와 어떤 상품을 샀는지에 대한 사항을 파일로 만들어 기록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특별한 감사 편지를 발송한다. 상품 구매에 대해 어떤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세일즈맨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덕분에 나의 감사 편지, 보기 드문 편지가 되어 고객들의 눈에 띄게 된다. 나는 감사 편지에서 고객이 원하던 차가 내가 팔게 되어 기쁘다고 밝힌 뒤 앞으로 다른 신규 고객을 나에게 소개해 줄 때 $25 지불하겠다는 설명을 한다.
김현재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기회다. 나는 고객에 판매한 바로 당일 감사 편지를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 세일즈 중에는 물건을 전달하고 나면 고객으로부터 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이 많다. 바로 고객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세일맨 중에는 물건을 전달하고 나면 고객으로부터 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잊어버린 법이 없다. 바로 감사 편지. 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겨서 그가 차를 가져오면 숨어버리는 세일즈맨들도 있다. 하지만 이래서는 AS 구축했던 신뢰관계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가장 나쁜 태도. 어떤 업종에서는 AS나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건 정상적인 서비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이런 문제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고객들 앞으로 당신 세일즈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고객의 불만사항. 자, 새 차에 고야감 문제점이 생겨 AS를 신청하면 서비스 부서 직원들은 혹시 내가 그 차를 팔지 않았는지 조회해서 내게 통보해 준다. 그러면 나는 현장으로 달려가 고객의 마음을 따돌린다. 아울러 책임지고 차량 문제를 확실히 바로잡아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나는 이것을 내 업무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고객의 차량이 수리 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나는 그 편에 서서 차량이 잘 고쳐지도록 힘쓴다. 때로는 고객의 편에서 정비사, 대리점, 제조업체와 싸우기도 한다. 만약 어떤 고객이 나에게 골칫덩어리 자동차를 샀다 해도 나는 이를 보물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그런 차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한다. 때로는 내 사비를 털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 제조사들은 새 차라 하더라도 휠 얼라이먼트 돼서 보충 수리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고객이 새 차를 몰고 가던 첫날 움푹 팬 도로를 지나거나 회전을 하다가 얼라이먼트 나가는 경우에도 보충 수리를 받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나는 내 돈을 들여서 확실히 수리를 해준다. 이 수리 비용은 약 $6도 들지 않으며 세금 공제도 가능하다. $6. 세금 공제. 그러나 고객들을 아주 기쁘게 이 수리 비용은 $6밖에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 돈으로 7,200원. 또 세금 공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객들은 아주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무리 수료가 불가하다는 점을 고객에게 정중히 이야기한다. 두 번째부터는 무료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정중하게 이야기한다. 고객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일은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다. 고객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여 다음번에 차를 살 기회가 되면 다시 나를 찾을 것이며 자기 뒤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는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고객은 내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나는 고객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고객에 오직 차량 한 대를 판매하는 데에만 만족해서는 그 차가
그 차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지 않는다. 나는 고객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차를 팔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친구와 친척들에게도 차를 팔길 원한다. 또한 때가 되면 고객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차를 팔길 원한다. 어떤 고객이 나로부터 차를 산 뒤에 나와 거래를 만족한다면 이를 기억하다가 차를 필요로 할 때 사람을 만나면 나와 거래를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모든 고객이 내 여생을 연금처럼 여긴다. 모든 고객을 내 여생의 연금처럼 모든 고객을 내 여생의 연금 내 여생의 연금처럼 여긴다. 그러므로 그들을 행복해야 한다. 그들은 나를 믿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판매를 강요한 세일즈들에게 나는 모든 고객을 내 여생의 연금처럼 여긴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복해야 한다. 그들은 나를 믿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판매를 강요하는 세일즈맨에게 지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태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판매를 강요하는 세일즈맨들에게 지쳐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상처받았고 지쳤다. 고객들은 차를 높은 가격으로 자신에게 떠넘기고 나는 사람들이 판매를 강요하는 세일즈맨들에게 지쳐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나를 찾게 된다. 그들은 상처받았고 지쳐 있다. 고객들은 차를 높은 가격으로 자신에게 떠넘기고 정작 차에 문제가 생겨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숨어버리는 세일즈맨 형태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당신은 고객들에게 등을 돌리면 고객들은 자신을 강매에 넘어갔고 거짓말에 속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고객들은 그렇지 않다. 차가 급히 필요해서 찾아온 손님에게 많은 세일즈맨들은 판매를 밀어붙인다. 그가 급한 처짐을 이용하여 바가지를 씌우기도 한다. 심지어 다른 곳을 조금이라도 둘러볼 여유가 있는 고객에 비해 최대 $600 이상 높여 부르기도 한다. 12만원. 나는 그런 고객을 만나면 다른 고객처럼 현장에서 차를 몰고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진짜로 급하게 차를 원한다면 나 역시 대리점과 내가 좋은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다. 진짜로 급하게 차를 원한다면 나 역시 대리점과 내가 좋은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모두에게 공정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고객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속아지는 않는다. 급한 마음에 적정 가격보다 조금 더 지불할 여유가 있던 사람이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분한 마음에 여기저기 그 차와 그 대리점과 그 세일즈에 대해 기쁘게 말을 하고 다닐 것이다. 나쁘게 말을 하고 다닐 것이다. 이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눈앞의 당장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고객으로 인해 내 연금이 손실을 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연금이 손실을 본다. 앞으로 연금이. 그러나 그 고객으로 인해 연금이 손실을 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게다가 나는 고객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 게다가 내 연금이 손실을 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게다가 나는 고객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 그런 모습에 나 역시 행복을 느낀다. 고객들이 나 역시 행복을 느낀다. 골칫덩어리 상품을 보물로. 어떤 고객이 진짜 골칫덩어리 차를 몰고 ASV에 온다면 나와 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차가 제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이리저리 전화를 하고 바삐 움직이느냐 정신이 없다. 이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나에게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다른 세일즈맨에게 구매를 하는 것보다 $500 이상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는 셈이다. $500, 60만원.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는 셈이다. 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내가 그만큼 고객을 더 배려하기 때문이다. 나는 있어서는 안 될 고장 때문에 고객이 돈을 지불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는 아무리 나에게 차를 저렴하게 산 고객이라도 마찬가지다. 나는 고객 카드에 어떤 고객이 나에게 특별히 차를 싸게 샀으므로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표시를 해놓지 않는다. 모든 고객은 나에게 똑같은 품질 서비스를 받는다. 나는 다른 업종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가 세일 기간에 옷을 샀더라도 정상 판매에 때 산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게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후에라도 나를 피하려 하지 말고 옷이 내게 잘 맞도록 수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후. 그 일이 있는 후. 자, 다음에 또 옷이 필요할 경우에 그를 대신했던 태도가 어떠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차량 AS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미스터리로 비춰졌다. 옛날에는 자동차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떻게 작동되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자동차 내부가 상당히 복잡해졌다. 성능은 분명히 개선됐지만 조그만 고장이 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오로지 수리공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기 위해서 야간 정비 과정을 듣기도 했다. 요즘 자동차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생길 수 있다.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 그런 일이 발생한다. 공장의 검사 요원이 한눈 팔았거나 부품 협거. 공장의 검사 요원이 한눈 팔았거나 부품 협력체의 조립 공정에서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업계의 어느 누구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가끔은 정말 문제투성이여 자동차 출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어찌할 수 없는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차는 트랜스미션의 조정이 필요하고 또 어떤 차는 피스톤의 실린더가 맞지 않으며 또 어떤 차는 후방 차축이 결함이 있는 상태도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 비교적 쉽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차에 여러 가지 결함이 차례대로 노출된다면 어떨까? 같은 차에 여러 가지 결함이 차례대로 노출이 된다면 정말 골칫거리. 이런 차를 가진 사람은 한 가지 결함을 고치고 나면 며칠 후 또 다른 문제로 찾아온다. 그리고 이를 고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반복해서 생긴다. 이런 고객이 찾아오면 대부분 대리점에서는 문제가 또 찾아오셨군. 취급 반응을 보인다. 어떤 사람이 골칫덩어리 차를 받게 됐을 때 정말 문제아는 그 고충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골칫덩어리 차를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평소에 서비스 부서 사람들과 자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아침에서 커피를 사주고 부인들이 아이를 낳거나 이와 비슷한 경사가 생기면 선물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비즈니스다. 고객이 차량에 문제가 생겨 찾아오는 것도 네가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차하면 부인이 아이를 낳거나 이와 비슷한 경사가 생기면 선물도 주기도 한다.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서비스 부서 사람들과 고객이 차량 문제가 생겨도 나는 또한 여차하면 전화할 시골의 자동차 본사 사람도 알고 있다. 나는 또한 시골의 자동차 본사 사람들도 알고 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시내로 이들을 불러 합당한 처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시내로 이들을 불러내 고객이 합당한 처우를 받았는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시내로 이들을 불러내 이러한 일들이 모두 돈과 시간이 필요. 하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죽어 장례식장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자. 가까이 지내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모여들 것이다. 사람들은 집에 가서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했지만 그날 밤에 계획했던 보링 모임도 취소하고 장례식장에 모였을 것이다.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보자.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 좋기 250명 될 것이다. 사람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끌어모으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의 고객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좋기 250명이 될 거이다.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사람 불러 모으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250명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차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곤 한다. 전국 어디든 가든 자동차는 가장 선호되는 대화 주제 하나이다. 심지어 차는 날씨 얘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사람들이 모여 새 차를 샀는데 벌써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는 모습이 떠오른다. AS를 받으러 서비스 센터를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다시는 그런 종류의 차를 사지 않겠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같은 경험을 했다면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내가 거래했던 세일즈맨 조지라드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차를 새 차보다 더 쌩쌩하게 만들어 놓더라 하니까 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나는 내 이름을 대며 나를 찾는 손님들이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어디서 내 이름을 들었느냐. 이는 고객과의 대화 물꼬를 트는 것이 좋은 소지가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를 대다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와 좋은 거래를 했고 아주 만족스러운 대우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했다. 괜한 억봉을 떨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일기 업계에 이런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이름을 대며 찾는 손님들이 매장을 방문할 때 어디서 내 이름을 들었느냐. 대다수 주변 사람, 좋은 거래를 했고 아주 만족스러운 대우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쯤까지 책을 읽는 독자라면 다른 세일즈맨은 흔히 하지 않는 많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또한 내가 모든 고객들을 이렇게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해했으리라. 나는 고객들을 잘 대한다. 고객들은 내가 진정으로 자신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신뢰한다. 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돈을 얻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잠자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흔히들 말한다. 나는 궁극적으로 목적은 애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는 것이다. 고객들 위해 일하고 있는지. 나는 고객들을 잘 대한다. 자신들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를 신뢰한다. 잠자는 걸 가장 좋은 취미로 생각한 내가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 그에게 말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의 행동을 두고 지라드가 고객에게 잘하는 건 진심이 아니야. 돈을 벌려고 계획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의 행동은 진심인 동시에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고객을 묵지 써버린 세일즈맨 나는 다르다. 고객을 잘 대해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고객을 신뢰를 얻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진심 동시에 돈 벌기 위한 거다. 나의 행동은 나는 오로지 한 가게 한 세일즈맨으로부터만 옷을 사던 사람을 알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쇼잉돼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한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일어나서 그를 맞이한 세일즈맨이 옷을 팔았고 그 두 사람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됐다. 그는 직장에서 양복을 입지 않아서 굳이 양복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 세일즈맨에서 1년에 2~3벌의 양복을 사곤 했다. 아무튼 그 세일즈맨은 그가 좋아하는 옷을 정성스럽게 찾아냈고 그는 물건을 살 때마다 굳이 치수를 다시 잴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특별한 신제품이 없거나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 매장에 없으면 그 세일즈맨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준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매장에 들려 단골 세일즈맨을 찾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은퇴했다는 소식을 알려줬다. 그 고객은 진열대에 있는 옷들을 둘러보고 입어도 봤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결국 가게를 나와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듣고도 고객과 세일즈맨의 관계가 중요치 않다는 소리를 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매장에 들러 단골 세일즈맨을 찾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이 은퇴했다는 소식을 알려줬다. 그 두 사람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됐다. 그는 직장에서 양복을 입지 않아서 굳이 양복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 세일즈맨에게 1년에 2, 3벌의 양복을 사주곤 했다. 아무튼 그 세일즈맨은 그가 좋아하는 옷을 정성스럽게 찾아냈고 그 물건을 살 때에는 굳이 치수를 재질 필요가 없었다. 특별한 신제품이 없거나 고객을 좋아할 만한 제품 매장이 없으면 그 세일즈맨은 사하신 대로 얘기했고 어느 날 그가 매장에 들려 단골 세일즈맨을 찾았지만 와서는 그 사람이 은퇴했다는 소식을 알려줬다. 그 고객은 진열대 옷을 둘러보고 입어도 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결국 가게를 나와 다시는 그걸 찾지 않았다.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은 다른 수만 명의 세일즈맨들이 역시 팔고 있는 물건이다.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은 다른 수만 명의 세일즈맨이 역시 팔고 있는 물건이다.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은 다른 수만 명의 세일즈맨들이 역시 팔고 있는 물건이다. 당신은 어쩌면 시보레면 다 똑같은 시보레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결국 어디서나 시보레 자동차를 살 수 있고 이들은 똑같은 제품 아닌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다. 조 지라드가 팔고 있는 시보레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다. 그것은 나와 고객 사이의 관계이다. 조지라드가 팔고 있는 시보레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다. 그것은 나와의 고객 사이의 관계이다. 하며 신뢰다. 관계이며 신뢰다. 또한 고객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포함한 약 250명과의 관계이다. 신뢰다. 또한 고객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포함한 약 250명과의 관계이다. 이런 소리는 전에도 들었던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옳은 소리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이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나는 세일즈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일즈맨들에게도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자명해 보이는 말은 이렇듯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일즈맨들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토록 많은 세일즈맨들이 겨우 근근히 살아갈 정도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고객들이 세일즈맨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일즈맨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토록 많은 세일즈맨들이 겨우 근근히
살아갈 정도 수입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맨이라는 사람들을 모두 부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나는 지금 세일즈 후 프로세스가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일즈 후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일즈 후의 프로세스. 프로세스. 일이 처리되는 경로나 공정. 컬러 온고를 사진 재판이나 컬러 스캐너로 색 분해를 한 다음 다색 인쇄용의 평판을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판. 프로세스는 일이 처리되는 경로나 공정을 얘기합니다. 멀티태스킹. 정보통신의 하나의 컴퓨터가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는 일, 다중 프로그래밍과 비슷하지만 뜻이 약간 다르다. 태스크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컴퓨터 쪽에서 볼 때의 작업 단위를 이른다. 멀티태스킹. 컴퓨터가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는 일, 다중 프로그래밍과 비슷하지만 뜻이 약간 다르다. 일이 처리되는 경로나 공정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나는 지금 세일즈 후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세일즈 후에 감사 편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감사 편지를 설명했다. 또한 고객들이 차를 사고 난 후에도 AS 문제가 생겨 다시 방문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했다. 이제 당신은 내가 가능한 고객의 편에 계속 서고 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게 다가 아니다. 278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